그렇다면 계약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주방을 고를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보는 건 문짝의 색상이나 상판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11자 대면형 주방은 넓고 편할 것 같고 상부장을 없애면 주방이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11자형 아일랜드 주방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서랍을 열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상부장을 없앴더니 수납할 물건이 전부 상판 위로 올라오는 거죠. 심지어 비싼 수입 하드웨어를 사용했는데도 문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인테리어로 일을 시작해 지금은 맞춤 가구의 설계부터 제조, 시공까지 약 3,000개 정도의 현장을 직접 진행했는데요. 여러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의 불편함은 사진에 잘 보이는 디자인보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놓쳤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유행하는 주방 자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의 크기와 생활 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유행하는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예쁘게 완성하고도 매일 불편하게 사용하는 주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자형과 디귿자형 중 어떤 구조가 우리 집에 맞는지, 상부장을 없애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왜 문짝 뒤를 꼭 열어봐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만 미리 확인하셔도 완공한 주방을 다시 뜯어 고치면서 큰 비용을 이중으로 쓰는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1자형 주방과 디귿자형 주방 중 어떤 구조가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은 11자형 대면형 주방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11자형이 더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구조를 고를 때는 유행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주방의 실제 가로폭과 가족들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며 생활하는지입니다. 먼저 대면형 주방은 요리를 하면서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만 주방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좋은 구조죠. 다만 대면형 주방은 두 개의 조리 공간 사이에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주방의 가로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랍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사람이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통로에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11자형 대면형 주방을 만들 수는 있어도 사용을 할 때마다 통로가 막히거나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 서로 몸을 비켜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협소한 집이라면 무조건 대면형 주방을 넣기보단 통로가 답답해지지 않도록 가구의 깊이와 배치를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반대로 디귿자형 주방은 요리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제 자리에서 몸만 살짝 돌리면 개수대와 조리대, 쿡탑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자주 하시거나 수납 공간을 알차게 확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행하는 대면형 주방보단 디귿자형이 더 편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귿자형은 가구가 꺾이는 모서리 부분에 사용하기 애매한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납장이 있어 보이는데 안쪽 물건을 꺼내기 어려운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귿자형 주방은 코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안쪽 물건까지 편하게 꺼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구조가 더 좋으냐 보다는 우리 집의 공간과 가족의 생활 방식에 어느 구조가 더 잘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상부장 없는 주방인데요. 주방을 넓어 보이게 만들려고 상부장을 없앴다가 오히려 물건 둘 곳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부장 없는 주방은 어떤 집에 잘 맞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방 사진들을 보면 상부장을 아예 없애고 벽을 깔끔하게 비워놓는 경우가 많죠. 확실히 상부장이 없으면 시야가 탁 트이면서 주방이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부장을 없애면 우리 집 주방도 훨씬 더 깔끔해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상부장을 없앤다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상부장에 들어가야 할 물건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거든요. 줄어든 수납 공간을 키 큰 장이나 하부장,
팬트리에서 충분히 보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넓고 예뻐 보였던 주방이 이사한 뒤에는 오히려 상판 위에 물건이 쌓이는 주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선반도 비슷합니다. 예쁜 그릇이나 소품 몇 개만 올려두면 사진에서는 정말 감성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알록달록한 컵이나 반찬통, 조미료들처럼 색과 모양이 제각각인 물건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넓어 보이려고 만든 선반이 오히려 주방을 더 복잡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주방에서는 요리할 때 미세한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그 위에 먼지까지 붙기 때문에 선반과 물건을 자주 닦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건 가구를 만드는 입장에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부장 없는 주방은 예쁜 만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다고 상부장을 없애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 살림이 많지 않고 키 큰 장이나 하부장에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보이는 공간을 자주 정리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부장을 전부 없애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부만 오픈 선반으로 만들거나 플랩장과 선반을 섞어서 개방감과 수납을 함께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 없애거나 모두 설치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납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도 이사하자마자 상판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집들이 있습니다. 분명 수납장은 넉넉한데 왜 주방은 다시 복잡해지는 걸까요? SNS에서 보는 미니멀한 주방이 깔끔해 보이는 이유는 수납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진 속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가전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솥,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커피 머신처럼 실제로는 주방에 계속 꺼내놓고 쓰는 물건들이 있죠. 이 가전들의 자리를 설계할 때 미리 정하지 않으면 주방이 완성된 뒤 남는 공간에 하나씩 올려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구 라인을 깔끔하게 맞춰도 상판은 금방 가전제품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전이 들어갈 수납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전을 어디에서 꺼내고 어디에 사용하고 사용한 뒤 다시 어떻게 넣을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둘 자리는 있는데 가까운 곳에 콘센트가 없다면 사용할 때마다 다른 가전의 플러그를 빼거나 멀티탭을 꺼내야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매일 반복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을 설계할 때 고객님이 사용하실 가전제품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나 대형 식기세척기처럼 가구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할 제품들은 제품의 모델과 규격을 가능한 한 설계 전에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치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가구가 설치된 뒤 가전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문이 가구에 걸려서 끝까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잠깐 주방 상판을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올라가 있는 가전제품들이 새 주방에는 어디에 들어갈지, 꺼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콘센트는 가까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방의 불편함은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가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진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부품 때문에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짝의 경첩이나 서랍 레일 같은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부분은 완성된 주방 사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지는 부분이에요. 서랍을 열 때마다 덜컹거리거나 무거운 서랍이 부드럽게 닫히지 않고 문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처져 서로 간섭이 되고 사용할 때마다 은근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결국 주방의 만족도는 사진에 가장 예쁘게 나오는 상판이나 도어보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 사용하는 이런 디테일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전 자리를 미리 정하고 좋은 하드웨어까지 골랐다고 해서 편한 주방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부품을 다 넣고도 막상 요리할 때 도마를 놓을 공간이 없거나 깔끔하게 맞춘 문장 라인이 천정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사용하는 순서보다 예쁜 라인을 먼저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예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대표적인 설계 실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방을 설계할 때 많은 분이 가구의 선이 반듯하게 맞고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으면 더 잘 만든 주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주방에서는 오히려
딱 맞춘 디자인이 불편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싱크볼과 인덕션 사이의 공간입니다. 싱크볼과 인덕션을 가까이 붙이면 가구 라인이 단정하고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리할 때는 재료를 씻은 다음에 도마를 올려놓고 썰거나 그릇에 옮겨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씻는 곳과 조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재료를 손질할 공간이 없다면 요리할 때마다 도마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상판의 물건을 치워야 하겠죠. 사진에서는 깔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리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많이 하시는 무몰딩 디자인입니다. 천장과 가구 사이의 몰딩을 없애고 벽과 가구 사이에 몰딩을 없애서 가구를 천장까지 딱 붙이면 선이 끊기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빈틈이 적을수록 더 정밀하게 시공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상과 반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천장과 벽이 완벽한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현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문짝을 벽면과 너무 가까이 바짝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천정이 처져서 문짝이 천정과 걸린다거나 열고 닫을 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몰딩은 빈틈을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면서도 문짝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와 보이지 않는 유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몇 밀리미터의 차이가 나중에는 문이 제대로 열리느냐, 매번 천장에 걸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설계를 잘했다고 해서 좋은 주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면에 그린 간격과 위치가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정확히 구현돼야 하거든요. 같은 자재와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했는데도 어떤 주방은 오랫동안 부드럽게 사용하고 어떤 주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짝이 틀어지고 서랍이 덜컥거리기도 합니다.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결국 차이는 정밀함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가구 몸통을 타공하는 위치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수평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문짝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서랍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싼 하드웨어를 사용했는데도 정확한 시방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결국 저렴한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용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돈은 비싸게 썼는데 정작 사용할 때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감으로 맞추는 것보다 공장에서 CNC 장비와 보링 데이터를 활용해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타공하고 가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감에만 의존하면 작업자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공하면 설계한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밀함은 문짝과 서랍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빌트인 냉장고나 식기세척기처럼 가구 안에 들어가는 가전도 몇 밀리미터만 어긋나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정한 가전의 위치와 크기가 제작 단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야 합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계약 전에 공장의 가공 데이터나 타공 정확도까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성 사진과 견적서만 보고 업체를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약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주방을 고를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보는 건 문짝의 색상이나 상판 디자인입니다. 무광인지 유광인지, 손잡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가구의 라인이 얼마나 깔끔한지부터 확인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문짝 뒤쪽입니다. 완성 직후의 분위기는 전면에서 보이지만 몇 년 뒤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문짝 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짝을 열어보면 가구 몸통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 있는지, 경첩과 서랍 레일은 어떤 제품인지, 어떤 기준으로 가구를 만들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가장 비싼 자재를 사용했느냐가 아닙니다. 물을 자주 사용하는 곳에는 오염과 습기를 견딜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하고요. 무거운 문짝이나 큰 서랍에는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경첩과 레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비싼 자재를 많이 넣는 것보단
사용하는 위치와 목적에 맞게 자재와 하드웨어를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약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 몸통 자재입니다. 문짝의 색상만 보지 마시고 가구 몸통에는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친환경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자재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친환경 등급이 높다고 해서 자재의 밀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친환경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재의 밀도는 어떤 걸 쓰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경첩과 서랍 레일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지만 확인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문짝에 적합한 경첩인지, 냄비와 식기를 넣는 큰 서랍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레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제품을 선택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 업체인지 보세요. 브랜드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제품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설계 이후의 관리입니다. 설계할 때 가전제품의 규격과 실제 생활 동선을 확인하는지, 현장 관리는 누가 담당하는지, 설치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AS를 진행하는지도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완성 사진만 보여주는 업체인지, 아니면 몸통 자재와 하드웨어, 제작과 설치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세요. 결국 문짝 뒤를 확인하는 이유는 비싼 자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가구를, 이 하드웨어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제작과 설치까지 제대로 지키는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재와 업체를 잘 선택했다고 해서 오래 만족하는 주방이 저절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어떤 주방을 만들 것인지가 아니라 그 주방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주방을 만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은 보기만 하는 액자가 아닙니다. 매일 불과 물을 사용하고 무거운 냄비를 꺼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과 서랍을 여닫는 작업 공간이죠. 그래서 잘 만든 주방인지는 완공 당일의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차이는 1년, 3년, 5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유행하는 구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먼저 그린 뒤에 그 생활에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면형 주방이 항상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디귿자형이 모든 집에 더 실용적인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오래 만족하는 주방은 가장 유행하는 주방이 아니라 우리 집의 크기와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에 가장 잘 맞는 주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공한 뒤 매일 불편함을 참고 사용하거나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손보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강남에 쇼룸을 얻었습니다. 11자형과 디귿자형 주방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랍 레일과 경첩은 제품에 따라 사용감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보고 만져보시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더 컴포넌트 쇼룸에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간과 생활 방식에는 어떤 주방이 잘 맞는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